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송명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현재 이 병원에서 간 클리닉 소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 클리닉은 결국 만성 간질환, 간염과 간경변,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자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 가운데 지방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실제 외래 환자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 지방간을 갖고 계시다가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케이스도 많은가요? 실제로 지방간 환자는 외래에서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그 지방간 환자 중에서 10명 중에 1명, 약 10% 이상이 지방 간염으로 가면서 간경변증으로 가고요. 그중에서 한 1% 내외가 간암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지방간에 의해서 간경변, 간암 발생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간이 보내는 첫 번째 이상 신호, 이 지방간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지방간은 어떤 상태를 지방간이라 부르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의 5% 이상의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간을 진단하는 표준 검사 방법은 이제 조직 검사인데요. 보시면 정상간에서는 정상 간세포만 있고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쌓이게 되면 조직 검사상에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에 대한 원인은 과도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 없거나 아니면 술 같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서는 소주 한 병 이상 그리고 네. 여자에는 소주 반 병 이상을 복용할 때는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이 잘 생기겠습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시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이죠. 이 생활 습관이나 일반 식습관으로도 유병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간 가운데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유병률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알코올성에 비해서는 비알코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유병률은 한 27%, 특히나 성별을 보시면 남성에선 38%, 여성에선 12%로 남성에서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인 경우에는 40대, 50대에서 지방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성에서는 50대 이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성별의 나이대에 따라서 잘 지방간의 발현이 다르고 특히나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을 동반한 경우에는 간 질환이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계시는 분들 네. 추이를 보여주셨는데 발생률과 유병률의 차이도 한번 볼까요? 네, 보통 발생률을 보시면 국내에서는 1,000명당 45명, 약 4.5%고요. 유병률은 33% 정도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비만하지 않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약 19%나 지방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체중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또 지방간에 위험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 이제 연세 또 드시다 보면은 지방간 뭐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 지방간이 실제로 위험한 이유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방간은 간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방간에서 염증이 오래되면 지방간염, 그다음에 간경변,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 문제뿐만 아니라 당뇨나 심내혈관 문제라든지 암 발생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방간에서 지방간으로 갈 때는 실제로 생활 습관의 문제, 특히나 흡연이나 음주, 또 활동이 부족하거나 또 선행질환 지방간 외에도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가 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더 진행한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 심근경색 같은 만성 질환이 동반되고 나중에는 합병증이나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평생 관리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지방간 관리가 조기 진단하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지방간의 위험성 살펴봤는데요. 진짜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또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간 저희가 살펴볼 때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분류를 나눠봤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다시 말해서 대사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지방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지방간에 대한 진단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학회에서 지방간이 이제 대사 이상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합병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간학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간이 있어야 되고요. 지방간이 있는 환자 중에서 대사 이상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대사 이상 위험 인자는 크게 5가지인데요. 네.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거나 허리 둘레가 남성의 경우에는 94cm, 여성인 경우에는 80cm 이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이 있는지, 특히나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 이상이거나 또는 혈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고지혈증 약제를 먹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150이나 아니면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인 경우에 이 중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도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간 환자 중에서 대사 이상 위험 인자가 1개 이상인 분들. 근데 이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뭔가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만성으로 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선별 검사는 어떻게 되죠? 선별 검사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간 수치가 이상인 환자들, 특히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 검사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슬라이드에 써 있는 A1, B1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또 뭔가요? 뭘 뜻하는 거죠? A1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권고사에 좀 강한 거고요. B1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급에서 얘기하는 등급이다 생각하시면 마치 되겠습니다. 중증 경증처럼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대부분의 간질환 검사들은요 초음파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간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초음파 검사 방법부터 짚어볼까요? 네, 간 초음파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한 비용에 인체에 무해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고요. 다만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비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초음파로 인한 검사 방법의 장단점 살펴봤고요. 또 CT나 MRI로도 진단이 가능하죠. CT는 가장 빠르게 검사할 수가 있고 초음파에서 보지 못하는 장기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간뿐만 아니라 담낭이나 췌장의 어떤 질환들도 확인 가능하고요.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하지만 단점은 아시다시피 이제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이라든지 조영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MRI는 가장 지방간의 평가는 가장 적절한 좋은 영상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좀 비싸고 뭐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은 긴 촬영 시간 때문에 숨을 좀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금속이라든지 부속물이 있으면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단점은 있지만 지방간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영상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간 환자분들의 진단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지방간의 진단 방법,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은 해독작용과 호르몬 대사, 소화와 살균 작용 등 신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간은 장기의 70% 이상이 손상돼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장기라 불린다. 때문에 평소 간 기능 저하에 따른 신체 이상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점심 후에도 점심 먹고 나서는 너무 피곤하고 해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뭐 술자리 같은 게 자주 있었나요? 예전보다는 더 안 먹었던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렇게 술자리도 없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체중 증가가 있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한 2, 3kg는 찐 것 같아요. 보면 당뇨나 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방간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간혹 피로감과 무기력감,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 이 환자는 처음에 피로를 주소 내원하였고 검사상 간 수치가 이상이 있고 간 초음파에선 지방간이 심했고요.
간섬유화 검사에서도 간이 많이 거친 딱딱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장 제어와 함께 주기적인 운동 처방과 함께 식이요법을 처방한 상태입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보통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부분 비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과 연관돼 발생하는데 간혹 초음파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와 더불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혹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요새 이제 몸이 많아지면서 이게 술자리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한 3, 4kg 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럼 오늘 재본 혈압은 좀 어떠신가요? 저번에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재보니까 140에 90으로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체중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은 하셨나요? 요새 게을러져서 운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지방간염으로 발전한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증이 발생하고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환자는 이제 지방 간염으로 진단되고 이제 추적 검사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은 운동을 잘 못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간 수치가 좀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처방도 필요하고 특히나 체중이 너무 갑자기 늘어난다면 수술적 치료라는 주사제 치료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관리, 운동과 식이요법,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간 섬유화다. 간 조직의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섬유화 과정이 지속되면 간경변증으로 발전한다. 간 섬유화가 진행되면 정상 조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가 중요하다.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지방간염부터 간경화 또는 간암이 잘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동반지로는 당뇨나 혈압 또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과 또 조기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방간은 알코올이나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비교적 원인이 뚜렷한 질병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식사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 중요한데 간이 보내는 시그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지방간이 있다 하더라도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이게 참 끊기는 어려운데 혹시 술자리를 피할 수만도 없고 교수님만의 어떤 그런 팁이 있나요? 좀 절주하는? 절주한 팁. 크게는 제 생각에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술 마신 후에는 결국은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물을 섭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자리 이후에는 속이 답답하니까 해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사실상 술 음주하고 나서는 결국 위나 장이 부어 있기 때문에 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금주를 한 3일 이상을 하는 게 간을 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주 기간을 3일 이상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계속 있어서 그게 아까 3일을 말씀해 주신 게 네네.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알코올 성분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사실은 간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소가 되는데요. 이 독소를 분해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네네. 힘들어지는 분들은 그런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해하는 데는 적어도 이틀 이상, 3일 이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술자리를 한번 가지셨다면 평균 3일 이상 정도는 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우리 혈액 검사로 간질환 유무들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우리 ALT 수치라고 하죠.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의 검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LT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 손상의 마커입니다. 혈액 검사고 사실 일반 검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꼭 포함된 간 수치 검사입니다. 그래서 ALT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간 손상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질환, 많은 영역에서 간 기능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지방간과 그다음 ALT 수치를 보시면 결국 지방간이 심해지면 뭐 치면 정상은 F1이라고 해서 섬유 간이 딱딱하지 않은 정상인 경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갈수록 이제 간경변이라고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간이 점점 딱딱해질수록 그럼 간 수치인 ALT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ALT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정상이더라도 간이 점점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 딱딱해진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이 지방간과 심각해진 간 경변증 검사상에는 어떤 소견의 차이를 보일까요? 지방간을 검사해서 이제 간경변이나 간암 발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초음파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에 있는 게 간이고 간 안에 이제 실체를 보시면 하얀 눈송이처럼 쌓여 있는 게 이제 지방이 쌓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지방간이 이제 중간 이상, 중증도 이상의 지방간인 상태인 거고요. 이 환자가 결국은 이제 담낭에 수술하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복강경으로 직접 간을 육안으로 본 사진입니다. 사진상에 보시면 이제 브라운 컬러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구물처럼 있는 게 간이 오랫동안 염증 때문에 간섬유가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절단해 보면 결절이 생겨 있어서 간 경변으로 진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ALT 수치로도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 간 섬유와 단계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후 인재 같은 것들도 존재하나요? 간이 이제 지방간이 심해도 문제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이 얼만큼 딱딱한지 간 섬유화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시고요. 보면은 이제 간질환 사망률이나 간 관련 합병증이 얼만큼 발생되냐 보면 보통은 이제 2단계 우리가 4단계가 간 경변이라고 하면 2단계 이상부터는 거의 사망률은 10% 이상 또 간 관련 합병증은 2.7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 섬유화의 단계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될 텐데 네. 간 섬유화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검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검사하고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P4와 NFS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을 통해서 섬유화 정도를 판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한 2단계 이상의 간 섬유화를 진단해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환자구나 아닌가를 감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 섬유화 스캔, 횡파, 탄성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은 영상 검사입니다. 앞에 두 개인 간 섬유화 스캔과 횡파, 탄성 초음파는 초음파의 원리로 간의 딱딱한 정도, 섬유화 정도를 수치화해서 이 수치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의 단계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4단계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자기공명상 MRI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간을 체크해서 가장 정확하게 체크하는 걸로 똑같이 수치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보면 영상 검사 방법으로 좀 더 세밀하게 환자마다 체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도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간 내 염증과 간 섬유화를 개선시키는 게 목표고 또한 동반된 질환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을 줄이는 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대상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예후를 결정짓는 인자는 간 섬유화이기 때문에 간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환자를 잘 선정해서 그 환자를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방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간의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이고 지방증을 줄이는 환자를 위해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 간 질환의 치료법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체중 조절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만인 분들이 또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궁극적인 치료는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을 보시면요. 일단 과체중의 비만 환자들, 특히나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환자들은 체중 감량이 가장 필요한데 적어도 한 5% 이상을 감량해야지 지방증이라든지 염증을 관리할 수가 있고 특히나 체중이 정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이시고요. 꾸준한 운동 통해서 대략 한 3% 정도도 감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은 내장 비만이 많아서 그 비만을 관리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관리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또 체중 감량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1kg 미만으로 감량하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감량이 되면 담석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체중 조절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 굶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지방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근육량을 감소해서 오히려 네. 체중은 줄었지만 지방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들 체중 감소를 꾸준하게 이뤄왔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감소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3% 이상만 감소해도 지방증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5에서 7%는 염증을 호전시키고 10% 이상이면 간이 딱딱해지는 것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유지한 환자량을 조사해 보면 어떤 5% 이상은 30% 정도 1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10% 이상 많이 감소한 환자의 경우에는 10% 미만만 1년간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전 국민이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다 이렇게 여기실 것도 같습니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식이요법 같거든요. 네네.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식이요법. 결국은 이 칼로리 높은 우리가 패스트푸드라든지 탄산음료 이런 것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한 1,800, 여성엔 1,200까지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특히나 지방은 결국 지방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적은 시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리고 또 네네. 제로 당류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이 또 지방간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이제 그게 칼로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먹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것까지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결국은 지방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활동량을 잘 증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 또 이렇게 대사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가. 한번 네네. 살펴볼까요? 일단 식습관은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타이밍과 패턴, 그다음 스피드다, 프리퀀시라고 해서 아침을 거르거나 밤에 야식을 하는 어떤 패턴이 가장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스피드라고 해서 속도입니다. 빨리 드시거나 쉽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어 넘어가면서 대사되는 게 늘어지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자주 계속 드시면 결국은 활동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뿐만 아니라 다른 다리라든지 배라든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천천히 소식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식이요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동인데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네. 또 누구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간에 무리가 돼서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적정량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운동량은 사실 뭐 비만 관리나 체중 감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권고사항에서는 최소한 6주 이상의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30분, 6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낫냐, 근력 운동이 낫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비교해 보면 칼로리 소모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칼로리 소모나 체중 감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중에 뭐 믹스해서 같이 해도 되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또 강도에 따라서도 좀 나뉠 것 같거든요. 네네. 단시간에 뭐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면 천천히 오래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아까 말씀대로 30분에는 1시간 이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종류로 보시면은 중등도 이상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라든지 춤추기, 자전거 타기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 산책도 중등도 이상의 활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격렬한 운동으로는 빠른 달리기나 등산이라든지 에어로빅, 수영, 축구나 배와 같은 구기 운동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약물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방간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물은 표준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제가 조만간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서 아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약물은 이제 지질 강화 약제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지방간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즉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치료를 쓰고 있고요. 실제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첫 번째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라고 많이 이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거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는데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뭐 GLP 약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GLP-1 이제 유사체라고 하는 주사제입니다. 사실 주사제고 매일 주사를 맞는 거의 인슐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핫한 이제 치료제고요.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 많은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뭐 앨런 머스크라고 해서 유명한 분도 이런 GLP 유사체를 통해서 감량한 효과를 본 예가 있습니다. 실제 GLP 유사체라고 하는 거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일종의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또 소화기관에 특히나 위장관 운동을 얕게 해서 조기에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식욕을 좀 억제하고 또 뇌로 작용해서 또한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듣기로는 약물 치료법 중에서 네. SGLT2라는 억제제가 쓰인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SGLT2 억제제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핫한 약물입니다. 사실 당뇨 약제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콩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데 이 재흡수를 억제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을 그러니까 당을 배출해서 당뇨를 조절하는 약제입니다. 네. 먹는 약이고요. 실제로 신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또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서 아주 다방면의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간 조직 검사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제 진단 시점에 조직 검사했을 때 지방증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 사진은 파란색 선들은 이제 간이 딱딱한 섬유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SGLT2 억제제를 복용하고 나서 1년째, 3년째 조직 검사했더니 점차 위에 사진처럼 지방증이 점점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섬유화 정도도 점점 파란색인 섬유화 정도가 네.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이런 SGLT2 억제제가 당뇨 있는 분들한테 이런 지방 간염이 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당을 낮춰준다 이런 원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보조제의 도움이나 평소 식습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것 같은데 어떤 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로 생각하면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수술이 지금은 보험도 되고 사실 널리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BMI,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결국 합병증, 당뇨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된 경우에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종류는 위소매 절제술,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결국은 섭취를 제한하거나 흡수를 제한하는 기전의 수술요법이 적용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보시면 이제 반을 절제해서 나머지 용량을 줄여서 결국 섭취를 줄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절형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양을 줄여주는 걸 말하는 거고. 루아이 우회수라는 거는 결국은
위를 거쳐가지 않도록 바로 그냥 장으로 넘어가도록 통과를 해서 섭취라든지 흡수를 제한하는 요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네. 빨리 포만감을 느껴서 네.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만을 줄인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원리는. 섭취량도 더 줄어들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단기간에 또 빠른. 감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지방간 이것만은 기억하자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방간 질환들이 가파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진단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 지방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와 관련돼 있고, 특히나 다양한 동반 질환들이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지방간에서 한 10% 이상의 지방 간염으로 그중 일부가 간경변이나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 조기 방지를 위해서 간 기능 검사라든지 간 초음파 검사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지방간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 보니까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방간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적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비만 환자들이 지방간이 잘 생기고 정상 체중을 가진 환자에서는 적게 지방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 조사해 보면은 한 10%, 20% 환자들이 결국은 마른 환자에서도 지방간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아주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이 지방간의 위험성도 잘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지방간은 암보다 위험하지 않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실제로 중증도를 보게 되면 지방간보다는 암이 중증입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암 발생률이 높고 다양한 암들이 발생도 하고 결국은 치료에 지방간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암보다 위중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간을 동반한 경우에는 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간염 보균자들은 간 건강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B형 간염 보균자는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더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바이러스 간염 보균자 하더라도 알코올성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대사 간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지방간은 사실 바이러스 간염에 비해 간경변을 진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진행도 느리고. 하지만 지방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50대, 60대 넘어서 나중에 간경변으로 진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간을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간은 간경변증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요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비타민 D는 알코올성 지방간 완화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의 그런 기전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이 보충을 통해서 노화라든지 산화 스트레스 같은 염증 반응을 좋아지게 한다는 결과는 있어서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 객관적인 근거로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얼마 전 간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마시고 있고 몸도 살집이 있는 편인데 저는 알코올성 지방간일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일까요? 살을 빼고 술을 끊으면 지방간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이냐 아니면 그냥 알코올성 지방간이냐고 구분하는 건 어렵고요. 실제로 음주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을 음주한다면 알코올성이 더 가깝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방간 질환의 정의를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한 이유가 알코올이냐 비알코올이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방증이 있고 대사 이상 인자가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체중을 빼고 금주를 하게 되면 지방간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간섬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2단계 이상의 간섬유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 살을 빼고 금주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지방간이 심하십니다. 지방간도 당뇨병처럼 식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밥은 안 드셔도 과일은 3끼 꼭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처럼 좋아하는 과일을 양껏 드셔도 되는 건가요?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지방간만 있느냐, 지방간과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실상 과일의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과 이제 당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에 당이 많은 경우에는 당뇨라든 지방간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껏 먹는다는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뇨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일을 섭취한 후에는 당연히 운동 같은 산책을 하는 통해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지방간은 네모다. 교수님,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네, 지방간은 간이 보내는 자기관리 알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람. 네. 이유는요? 사실상 이제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식이를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단계부터 자기 관리를 좀 더 한다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 알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장기간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덧붙여 주셨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송명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